신도시를 지금 와서 뭐 근데 바꾸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신도시 정책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가는 거죠, 예. 예, 지금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전문가 패널 분들의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어찌됐건 신도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시끄럽고 주민 반대도 많고, 뭐 저도 제 기억에 제가 부동산 취재를 하면서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던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 교통이나 이제 어떤 기반시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럼 결국 이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냐, 뭘 해야 되냐, 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창문 교수님부터 한번 좀 우리가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한번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뭐 제 기조 발표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개발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신도시의 성공에 대한 사항은 광역 교통망에 대한 그렇게 심각한 투자가 없을 수 있는 신도시 개발이면 사실은 그게 더 성공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외곽에다가 그 사이에 많은 공간들을 남겨두고 밖에다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비용이 GTX로 요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강화교통망 개선에 대한 그런 요구로 이어지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도시의 어떤 그 성장이나 발전이라는 게 상당히 연속적이어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야지 뭐 고용이라는 것도 클러스터링이 일어나서 어떤 해외 도시에서 특히 미국 도시에서 이제 보게 되면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면서 이런 계속 연속된 개발 과정 속에서 엣지 시티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변 외곽의 고용 중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구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드문드문 뛰어서 뭐 여기저기 뭐 개발을 해놓고 또 그리고 또 땅을 푸는 것도 공공이에요. 그래서 뭐 공공도 뭐 민간의 난개발이라기보다는 수도권의 전반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맵도 보게 되면 여기저기 쥐파먹듯이 이렇게 개발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다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그게 이제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 수도권의 어떤 사회적인 부담으로 와 닿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성장을 해나가는 시기에 뭐 이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인제 힘들어지는 거죠. 출퇴근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구도 속에서 그동안 뭐 개발하지 못하고 아껴두었던 땅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 시점이 생기니까 이제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뭐 광역 교통망의 개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성공을 위한 신도시의 그 조건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런 사회적인 병이 안 들어가는 신도시. 그게 가장 바람직한 신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3기 신도시가 물론 사회적인 갈등은 있지만 거기에 조금은 더 근접한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니었나. 순서는 틀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무작정 도시가 커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도시가 축소가 될 거고 그게 뭐 30년이든 40년이든 지나고 나면 뭐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축소기를 겪는데 그 축소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서울 대도시권을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지금에 있어서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동탄 신도시가 뭐 10몇 년부터 개발이 돼서 이제 막 그 문제점들이 막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를 개발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반응들이 드러날 거고 그 시기에는 도시 축소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또 압력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3기 신도시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가능하면 3기 신도시 혼자만 보지 말고 주변에 개발된 지역들 또 조그만 택지 개발들과 함께 어떤 클러스터링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지금 3기 신도시에 뭐 40%를 자족 용주를 넣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벌써 산업시설들이 있고 고용시설들이 있는 개발지들이 있는데 어딘가에서 뺏어 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구도 속에서 뭐 신도시라고 뭐 2만, 3만, 뭐 5만 해봤자 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 있어서 한 400만 가구가 되면 한 개 자치구가 기껏 해봤자 뭐 글쎄요 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자치구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서울에서도 고용 중심지가 있으면 배후 주거지로 역할을 하는 뭐 강동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모두가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는 환상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몇 개, 한두 개 살아남을 수 있으면 그게 충족된 거고. 그래서 독립적인 어떤 자족성이기보다는 지역의 전체적인 틀에서 어떤 클러스터링의 그런 역할에서의 어떤 자족적인 그런 개념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전반적인 신도시의 계획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2기 신도시는 사실 출발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2기 신도시를 처음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도시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반대해가지고 왜 그러냐, 뭐 자독성이 부족하니까 그렇다. 그것도 사실 신도시에 대한 오해인데, 그 여러분들 일산은 예외지만은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자독성이 제일 높은 신도시입니다. 거의 세계적으로도 제일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잡 하우징 밸런스라고 해서 직장 개수하고 이제 주택 개수 비교하는 게 있는데 수도권에서 아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초창기 때 우리가 너무 오해해서 짧은 기간에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나왔고요. 일산은 이제 직장 수가 분당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 처음 만들 때 40km권에 만든 이유가 원래는 서울에 접근시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조사된 걸 보면은 40km를 벗어나니까 25마일입니다. 벗어나니까 서울 출퇴근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거기다가 공장을 집어넣고 기업을 넣으면은 그 친구들은 안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기업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했지만은 뭐 검단이라든가 동탄 이런 데 기업 유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제 뭐 정부에서 땅을 그냥 팔아먹으려고 계속 한 거였죠, 사실은. 그때 만약 그 정부가 아주 싸게 아니면 세제 혜택까지 줘서 기업을 유치했으면은 지금의 광역교통 문제가 과연 불거졌겠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판교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시세가 한 2천만 원 할 때 평당 그 감정가가 한 1,500이었습니다. 제일 처음 들어온 기업한테는 800만 원에 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는 기업한테는 한 1,200, 뭐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한 1,600 이렇게 했죠. 그리고 파스테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땅 공짜에다가 건물까지 지어주고 운영비까지 줬습니다.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의지가 있느냐.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아까 뭐 남양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 기업 유치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뭐 광역교통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직장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 한 5년, 8년 정도는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 세제 자체가 이제 한 3년 정도는 있어야지 집을 팔고 나갈 때 세금이 좀 적게 나오거든요. 분당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3년까지는 이제 뭐 일부 투기 수요가 있다가 한 5년, 8년 지나니까 거기 살 사람들이 정착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이제 신도시가 그런 걸 똑같이 겪을 텐데 그러려면은 이제 그걸 안 겪게 하려면 처음부터 기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전적으로 수도권 공간 전체를 보고 봐야 된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고요. 대중교통 문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 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광역교통을 출퇴근을 자꾸 20분에 10분에 집어넣는 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했다는 거의 맞아 죽을 분위기니까 일단은 무조건 가야 된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긴 가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뭐 공항이든 고속도로든 다리든 제 시간에 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꼭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지연되고 어떨 때는 삽도 못 두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럼 이번 사업만큼은 뭐 예타 면제를 활용해서 하든가 그래서 그 반드시 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갈등관리 구조 기구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게 전적으로 찬성하지만은 갈등관리 구조 기구 같은 걸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시아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워낙 불거져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정부가 시아오 지속가능 발전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만 혼자 하는 것들로는 이제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적어도 시민하고 정부가 같이 진행하고 뭐 사연이 있으면 같이 풀어나가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통로가 뭐 촛불 집회를 통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이제 뭐 지방 공무원 통해서 이제 정부에 전달하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 의사결정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신도시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강렬한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이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더 쌓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뭐 선진국에서는 사실 뭐 거버넌스 체계를 해가지고 시민단체가 들어가거나 주민이 들어간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혼자 주도적으로 그래 뭐 정부가 기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지자체 협의도 뭐 수백 건씩 하고 기존보다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부만의 주도가 아닌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면은 어느 정도 기업 유치라해서 뭐 더 큰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광역교통도 사실 순서대로 다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이것만 한번 이 시간에 해주고 나머지는 1년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 근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깜깜하게 가만히 있다가 정부가 그거 예타 안 돼가지고 6개월 연기됩니다. 1년 연기됩니다. 이런 소식만 들려요. 그 사연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시와 지속 가능 발전 협의체도 거의 처음에는 굉장히 늦어지고 시간이 걸리고 좀 복잡했는데 한 2, 3년 꾸려보니까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입증이 됐는데 국토부도 이제 좀 의사결정 구조를 몇 명이서 지자체장하고 모여서 쑥쑥쑥 그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좀 의사결정 만들어가는 그런 결정 구조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모든 사회에서 모든 그 위계와 조직에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기 신도시가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큰 그림은 중앙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5천만 인구를 관리하는 중앙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듣다가는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자체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름이야 뭐 어떤 형태가 되든 지자체가 좀 더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리고 그 의견들을 같이 중앙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치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4만 불로 가기 위한 우리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것들이 잘못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 시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달라야 하고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모두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도 저는 달라져야 되고 중앙도 달라져야 되고 지자체도 저는 달라져야 되는 그 변화의 속에서 우리가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의 30만 공급이 우리의 4만 불 시대를 가기 위한 하나의 좌표로서 좀 자림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교통을 연결해 주는데 자족성을 확보하자. 참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천안에 그 급행 뚫었습니다. 천안으로 서울 사람들이 내려가던가요? 천안 사람들이 다 올라오지요. 이게 교통을 굉장히 빠르고 좋은 걸 연결을 시켜주면 더 좋은 중심지로 더 집중을 합니다. 판교에 신분 당선 들어왔습니다. 정자역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자역 한산합니다. 그런데 강남역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것이 주는 교통을 연결하는 것과 그 지역의 자족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공존하기 어려운 계획 개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자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 미래 계획들을 수립합니다. 도시기본계획 2030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 속에는 신도시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우선 아무런 기능이 배분돼 있지 않는 곳에 공간계획 수립을 저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든 부천시든 남양주든 하남시든 이 모든 지역에서 나대지였던 곳에 새로운 어떤 인구 3만에서 5만 가구 정도가 들어갔을 때 그 기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원도심과의 관계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공간계획들이 수정이 되는 가운데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내는 미래 2030 계획들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우리가 전체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선진국에 정말 집 문제 없대 이런 곳에서는 전체 예산에서 집에 투자하는 그 정부의 예산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배분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예산은 너무나 작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1%도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광역교통망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부대 시설들을 기반 시설들을 설치해야 하다 보니 그것들이 지역 주민의 몫이고 입주자의 몫이고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신도시 계획과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넣기 위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주체를 과거처럼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고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늘 집값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위험이 없었던 시대의 비용 조달에 대한 그 문제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2%, 3%의 성장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성숙한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그 비용의 부담 부분을 누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고 하면 계속 이런 문제는 저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는 지역 주민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 비판이 아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죠. 하지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도시재생하는 쪽에서는 주민대학이라는 걸 합니다. 대학도 들어가고 지자체도 들어가서 주민들과 어떻게 이 지역을 재생할 것인지를 막 고민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도시가 들어가고 아니면 중소규모의 택지가 들어가는 그 일단에 신도시대학?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주민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거버넌스 체계 이런 네트워크들을 조금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우 친한 평소에는 뵈면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사이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유는 정확한 사실을 좀 균형되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는 게 좀 좋으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있었던 얘기들 중에서 도시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선진국들은 도시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으로 갈 수 있다, 혹은 이제 유턴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논의가 사실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메가시티화가 거의 대부분의 그 도시가 발전해서 대도시권으로 확장됐던 도시의 사례들에 있어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차이들의 문제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도시의 도심 내부가 굉장히 슬럼화되면서 도심 내부의 집가, 땅값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러면서 도시 재생이 다시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 학계나 연구자분들의 지적이 별로 없다는데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 도시재생을 촉발하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노후화되는, 슬럼화되는 정도만큼 도심의 가치, 땅값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많은 어떤 재생 수요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공부하고 알게 되면서 좀 우리의 경우는 왜 그러면 좀 그 도시 재생이나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아까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논의와는 상관없이 계속 논의가 될까? 혹은 이제 그런 어떤 하락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본이 투입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래됐으니 이걸 개발 이익을 좀 더 키우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만 이것이 논의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좀 궁금증을 갖고 계속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그런 내용의 연구들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더 이상 그 도시 내에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펴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